지방선거가 끝났죠. 네. 지방선거 끝나면서 이번에 지방선거 여당이 앞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근데 한숨 오시세요, 갑자기. 네, 여당이 앞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그 시장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좀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게 이제 보유세. 이제 종부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종부세 얘기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종부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제 종부세가 이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거죠. 네, 노무현 정부 때 나와서 이제 그 2년과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약간 좀 완화가 됐었어요. 네, 완화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강화를 지금 시켰다는 거죠, 종부세를. 네, 지금 강화를 시키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기준시가? 등록세까지요? 9억이죠? 예, 1가구 2주택자는 6억이고, 예. 아, 여기 종부세 내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그다음, 이제 1가구 1주택자는 9억, 그 다음 1가구 2주택자는 6억입니다. 6억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비사업용 부동산을 합산을 해서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종부세. 그래서 이제 이 종부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이제 지금 아직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논의 중에 있는데 다음 주나 돼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세율을 지금 올릴 것인지 세율 자체를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과표에 따라서 이 종부세율이 0.5에서 2% 사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과표에 따라서 이제 얘를 이제 0.5에서 3% 구간까지 신설이 돼서 이 과표를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 과표를 올릴 것인지 과표를 올린다는 거는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만약에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9억까지는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에 대해서 또 이제 공정 시장가액이 있습니다. 지금 그 비율이 80%거든요. 80%. 그러니까 내가 1가구 1주택자인데 12억이면 9억 빠지고 여기서 12억이면 9억이 빠지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12억짜리면 여기에 공정 시장가액을 곱해줘요. 이게 80%예요. 비율 자체가. 이 비율이 80%라고. 비율이 80%. 근데 이 비율을 높여줘 버리면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이 비율을 지금 뭐 90% 내지 100%까지 지금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정 시장가액을 올려줄 건지 아니면 둘 다 올릴 건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보유세는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가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일단은 올 4월달부터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돼버리면서 엔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세금 부담이 높아졌죠. 그래서 올 4월 이전에 매각하실 분들이 사실 다 매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매각을 하시거나 그 당시에 피해 가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 갔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최근에 지금 이 강남권을 보면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강남권을 보면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사업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의미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는 일단 제가 봤을 때 강남권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중공공 주택임대사업자만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죠. 그렇죠?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공공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용분譲 85제곱미터 이하에 이제 그 주택을 좀 가액은 상관없어요. 예, 금액은 기준시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중공공주택의 사업자를 등록을 해놓으면 어떤 혜택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공공주택의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요, 혜택이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확산배제, 뭐 신주주택 같으면 취득세 감면,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감면, 그 다음에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임대사업소득세 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차치하고요.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양도소득세예요. 그죠? 네.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소득세. 그죠? 이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해놓고 우리가 의무 보유기간을 채워주면 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임대사업주택을 매각을 했을 때 중과세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일반세율 적용, 그죠? 첫 번째가 일반세율 적용입니다. 일반세율 적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졌죠. 네, 그전에는 1가구 2주택에서만 30%까지 해준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일단 중공공은 이제는 이제 중공공 얘기만 이제는 사업자 넘어갔으니까 중공공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정 장특공이죠. 네, 장특공 인정해주겠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양도세가 가능한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우리가 이제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 세 가지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함으로써. 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세율 적용과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임대사업주택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 자체가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돼요. 이게 두 가지는. 기준시가 6억 이하.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강남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얘네는 주택세 다 중과세 적용도 지금 그건 어차피 나중에 팔아도 중과세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과세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얘는 이 거주주택은 또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6억 이상이니까 요거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받더라도 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가 큰 거예요. 상당히 큰 겁니다.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이제 8년짜리가 지금 8년 보유하면 생각이 안 나시죠? 50%. 10년 보유하면 70%예요. 지금은 현행 법은요. 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이 이 8년에 50%에서 10년에 8년에 50%에서 8년에 70%를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강남 쪽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고가주택 같은 경우가 이런 혜택을 못 받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잖아요. 예. 얘는 저렴분자 85제곱미터 이하만 맞춰주면 됩니다. 예. 받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임대사업 등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강남 쪽에서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나중에 매도 물량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최소 8년 못 팔아먹잖아요. 네, 최소 8년 못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이 아파트 가격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보유세까지 지금 개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도 오늘 미국에서 네, 연방은행에서 지금 금리 올렸습니다. 또 이상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압박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도 좀 높아지면서 저는 이제 이 보유세라든가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정받습니다. 상당히 기간도 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실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수요를 주세요. 아주. 세상이 끝났나 봐. 세상이 끝났나 봐.
저번에 어제인가? 어제 저녁인가 이제 저녁이 아니구나. 그제 저녁인가 저희 이제 기존에 이제 동네 도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올림픽 선수촌을 8억인가 좀 샀거든요. 34평짜리를 8억 1000인가 2천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냥 전해들어서. 근데 그게 14억대까지 14억 중반대까지 갔어요. 호가는 15까지 나왔었고 한참 때. 올 초에. 그러다가 지금 나오는 게 한 13억 한 초중반 나오거든요. 한숨을 쉬어요 아주 그냥. 2년 발견에 8억 주고 사갖고 14억 중반대까지 갔는데 제가 그러다가 지금 13억 됐다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 막 한숨을 쉬고 난리예요 막.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올랐다가 아니 8억이 주고 사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이제 올림픽 선수 같은 경우는요 좀 건축물이 노후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5억밖에 안 나가요. 저희 또 리모델링 하면 한 5억 5천 6억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또 리모델링 한 거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돈이. 2억 들어가서 지금 한 13억대 한 5억 번 거 아니에요? 아마 난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팔아야 되냐고 막 난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정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제가 면밀하게 이제 몇 군데 단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이요 매도인이 우위에 있던 시장이에요. 매도인이 그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매도인이 우위에 있던 시장에서 매수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 초에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은 호가 자체가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호가 그때 거래됐던 게 없어요. 단지들마다 보면은 최고 호가가 없어요. 단지가. 그러니까 그 호가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 주민자들은 그 가격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했었는데 뭐 마곡지구에 그 기존의 아파트 있어요. 신한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 이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 10년 부여하신 거예요. 마곡지구 보고 몰라요 잘. 그냥 거주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25평짜리. 근데 얘가 3억짜리가 2013년에 3억 된던 게 지금 시세를 보니까 지금 부동산 나온 때 보니까 5억 9천 6억이에요. 3억 3천짜리가 지금 6억 됐어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래된 거를 보니까 5억 3천까지가 거래가 됐어요. 신거래가. 이 이후에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이후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거를 6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 초에 경험하셨던 매도인이 우위에 있을 때, 완벽하게 매도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를 하시는 거죠. 착시를.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매수인이 좀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매수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빠져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정상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정상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조정이라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아니에요. 올림픽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14억대는 팔렸어요. 근데 15억대는 안 팔렸어요. 34평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14억이 최고였으면 지금 14억 최고가에서 지금 몇천 정도 빠진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제야에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장이 좋습니까? 끝도 없이? 제가 봤었어요, 이런 시장. 비트코인. 네. 제가 재작년 총각 2월달에, 재작년 2월달, 3월달에 비트코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도 예전에 한번 해봤다가 저랑도 안 맞아서 안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얘기하고 그래? 근데 자기가 그냥 뭐 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 시사를 같이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불과 코인당 몇십만 원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게 2천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또 넣었잖아요. 뭐냐면요, 이런 시장은 어떤 충격이 있으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가장 좋냐면 조금 오르다가 좀 꺼지기도 하고 조금 오르다가 또 꺼지기도 하고 조금 오르다가 이런 시장이 좋은 거예요. 이런 시장이 좋은 겁니다. 이런 시장 자체가 있어야.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무상향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시간을 못 보고요. 왜? 중간중간 꺼줘줘야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조정 기간이 좀 길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 의견이에요. 이 조정 기간이 좀 길어줘야 어찌됐든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빠졌다고 하는데 빠진 게 아니에요. 예, 그 가격에 거래가 안 됐었는데 지금 매도에서 매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착시가 있는 거죠. 시장 자체. 예,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숨 크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숨을 쉬시는 분이 많아서 또 하나는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또 희망적인 얘기도 같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규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도소 세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크고요. 그렇게 규제를 가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뭐 갓 30년을 채운 저희 명일동의 명일동의 주공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 성촌이라던가 이런 데는 일단 모습이에요. 안전진단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했다는 거는 이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자체에 안 맡기고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자 만약에 지자체가 안전진단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 장 누가 뽑아요? 어제 뽑으셨잖아요. 왜? 어제 뽑으셨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 눈치 봐야 안 봐요? 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 관리 감독을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노무부가 안 차면. 거기다가 이제 그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는 거는 그 노후도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노후도에 대한 배점 자체를 상당히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노후도에 대한 배점 자체를 상당히 높여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재건축 연한을 다 채운 것들 30년 대학 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때요? 속도는? 네, 현저하게 이제 이제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버티기. 그렇죠? 네,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는 건 그럼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개포주공이라던가 가락시형이라던가 보덕주공이라던가 지금 반포주공이라던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들 얘네들이 입주 끝나면 한 2, 3년 될 거 아닙니까? 끝나면 그 다음부터 공급 절벽이에요. 공급량이 없는 거예요 또. 네, 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시키고 강화시키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규제를 완화해서 갔던 애들은 이번에 2, 3년에 다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가락시형, 헬리오시티 이제 이번 연말에 나오는 것처럼 고덕주공도 내년부터 나오는 것처럼 쭉 2, 3년 동안 쭉 나오면 이제 입주 물량이 끊기는 거죠. 입주 물량이. 그럼 입주 물량이 끊기면은 그 강남권 내에 자기도 속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강남권 내에 입주 물량이 끊기면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한 것처럼 강남 주변 지역에 택지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게 강남 인근 지역에 세복이나 내곡, 그 다음에 뭐 하남 이런데 택지 공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유래도시처럼. 근데 지금 강남 인근에 택지가 없어요. 네,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네,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저기 진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막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 강남권의 지금 주택 공급이 없어지면서 강남 인근에도 지금 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재건축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 여러분 재건축이나 재개가 똑같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가 좌우를 하냐면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좌우하는 거예요. 주변에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좌우를 하는 겁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낮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네? 그렇죠.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주변에 아파트 값이 높아야 얘가 분양을 비싸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분양을 비싸게 해야 얘네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낮으면 안 가요. 근데 최근에 왜 갔습니까? 이제 2012년에 저점 찍고 아파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면서 투자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사업성이 좋아져 버리니까 가는 거죠. 지금의 재개발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재개발 시장이. 2000년도 중반 이전 이후에 다 지정이 됐던 강북 지역에 뉴타운이라던가 재개발 시장이 10몇 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왜?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지금 가격이 분양을 해봤자 조합원 입장에서 남지를 않아요. 못했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뭐 노량진 뉴타운 마찬가지,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사업도 상당히 빠르죠. 노량진 사업이나 입구역 이런 데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도 다 조합설립 인가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성북 전략정비고요. 10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조합설립인가 그 성수 2구역 빼고, 성수 3구역인가 2구역이죠. 2구역 빼고 다 받고. 사업성도 상당히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한 단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재개발 시장이 지금 그래도 많이 돌면서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적인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붙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적인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인데 최근에 규제 완화와 함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게 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대출금리 낮았죠. 또 대출 규제 완화시켜줬죠. LTV 70%, 집값의 70%까지 다 대출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또 이제 보면은 뭐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같은 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아십니까? 감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 안 좋을 때 보통 감면주택이라고 하면 저희 미분양 이런 거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매입하면은 그때 우리가 뭐 최근에 2000년 초반도 있었고 민원 사태 터지나 직후에도 있었고 미분양 물건이 많으니까 미분양으로 소진을 하려 그러면 이거를 매입하는 사람한테 뭔가 당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양도세 감면주택이에요. 근데 보통은 양도세 감면주택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는 어떤 이제 양도세 감면주택이 나왔냐면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물건들. 기존주택을 투자자가 매입한 1가구 1주택자의 물건은 투자자가 매입을 하면 5년간 양도세 감면주택 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살려놓은 거죠. 근데 시장을 살려놨는데 시장이 너무 뜨거워져 버린 거죠. 시장이. 네. 왜? 그동안 모르지는 못했으니까. 그동안 크게.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지금 이제 규제를 가는데 시장이 지금 이제 점차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그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지금 가라앉고는 있어도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또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임대사업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 주변에 저랑 상담하시는 제 기존의 저희 고객들이나 보면은 재건축 갖고 계시는 분들은 100억 중공공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어요. 100억. 이 사람들 물건은 8년 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8년 동안. 네, 거기에다가 지금 어차피 2, 3년 정도면 입주 물량 나오면서 딱 끊겨버리기 때문에 또 이제 공급 절벽이에요, 이제. 거래량이 절벽이 아니라 공급이 절벽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됐든. 그럼 시공수도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또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금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당분간은 무조건 조정이에요. 근데 조정 폭이 여러분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낙폭이 크지는 않아요. 낙폭이 크려면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 빠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시장이라던가, 분양시장이라던가, 일반 아파트라던가 다 빠져줘야 돼요. 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청약시장은 어때요?
뜨겁죠? 네. 불붙은 정도가 아니죠. 왜? 불붙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제 기존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래량이 많이 급감을 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강화되니까 투자자 유입이 좀 적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청약시장은 지금 나홀로 지금 호랑이에요. 그죠? 근데 얘까지 죽어주면 돼요. 얘까지 죽어주면 낙폭이 조금 이제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나홀로 지금 호황이라는 거죠. 나홀로. 얘가. 왜 그래요? 왜? 사놓으면 돈 되니까? 이게 그 말이잖아요.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허브에서 난 우리가 분양을 이제 어떤 시공사가 분양을 하려면 분양 보증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허브라는 주택 보증공사에서 허브라는 여기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분양 보증을 세워줄 때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해야 돼요. 1년 전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1년 전 시세나. 그러니까는 얘네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지금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주변 시세가 평당 4,700, 4,800인데, 야, 1년 전 분양가하고 거의 맞춰서 해. 올라버렸잖아요. 1년 5,600이. 그러니까 4,300이 하는 거예요. 그럼 되면은 평당 500씩 내가 그러니까 청약자 입장에서는 당첨만 되면 내가 평당 500씩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약시장은 지금 시세 차익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일단은 시세 차익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청약시장을 사실은 지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혼자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까지 이제 규제를 강화를 시켜서 근데 얘네들이 규제를 강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분양가를 올릴까요? 이렇게 허브라는 이제 그 공사에서 분양가, 어차피 이제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펼치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청약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시차익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시장의 낙폭. 근데 저런 모르죠. 저번에 한 번은 이제 걱정하셔갖고, 저번에 한 번은 이제 우리 오셔갖고 이제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주택가격 폭락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안 그럴 것 같으니까 금융위기 오면 어떡하니. 그것까지는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뭐 당분간은 금융위기는 솔직히 볼 가능성은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은 사실 뭐 가격은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다 빠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뭐 사실은 뭐 경제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데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네. 맞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정은 이때 조정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물건 자체가 강남 쪽에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거래되는 양 자체가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하고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죠? 근데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까요?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자, 취득세 하면은, 취득세는 그 지자체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지방세 줄어들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하면은, 예를 들어, 국세잖아요. 네, 국세 줄어들죠. 물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걷어가고 다시 중앙정부에 돈을 걷어서 다시 또 지방 교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세이긴 하지만 지방세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국세죠. 또 양도소득세 옆에 또 지방소득세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는 세금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혜택을 주냐 이거죠. 혜택을.